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사례는 정신병 일종의 조울증이죠. 관련한 이혼 관련 사례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바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10년 차 부부입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고등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자, 누가 조울증이 있었을까요? 다들 뭐 남편이다, 아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사례는 아내가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상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언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이제 정신질환자까지는 아니지만은 가끔씩 피해망상, 아니면 대인공포, 조울증, 이런 이제 그 정신병적인 발작 증세 비슷한 행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 수시로 남편이 어디 근무한다 했죠? 고등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한다 했습니다. 수시로 남편 직장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전화를 걸었으면은 뭔가 용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건 없이 내용이 없는 말을 두서없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갖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갖고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누구누구 있습니까? 해가지고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갑자기 집에 그릇하고 지갑이 없어졌다. 갑자기. 그 남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둑이 들었나?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었나? 그래 남편이 걱정돼갖고 근무하다가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뭐 도둑이 침입한 흔적도 없고 뭐 강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여보 무슨 일이야 하고 안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왜 왔어?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국 남편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까?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또 아내가 또 전화를 합니다. 그냥 남편을 찾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남편을 안 바꿔주니까 직장 상사한테 폭언을 합니다. 왜 전화를 안 바꿔주냐 내 남편. 그리고 심지어 안 바꿔주니까 직장 상사한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남편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 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이 건축회사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이거 경력직으로 뽑아놨더만은 뭐 아내가 전화 와갖고 맨날 직장 상사 욕해샀고 업무 방해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남편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수차례 노력했습니다. 아내를 달래보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받게 하려고 정신과 데리고 가려고도 하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이놈의 아내가 자기는 정상인이라면서 나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치료를 아예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 치료가 거부가 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의 정신병적인 발작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릇을 남편 얼굴에다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칼 어딨냐면서 칼 찾으면서 남편 보고 너 찔러 죽이겠다, 칼 어딨냐 이랍니다. 결국 남편이 이제 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아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자다가 갑자기 칼 찔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남편이 집을 나와가지고 근처에 방을 얻어서 일단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돈 벌어온 거 생활비를 아내한테 전달을 합니다. 따로 살면서.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내 같은 경우 뭔 짓을 했냐. 남편이 집을 나갔다 했죠. 남편한테 일단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논도 안 하고 당시에 그 남편하고 아내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일방적으로 임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받고 이사를 해버립니다. 그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임대차 보증금을 챙겨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친정하고 시댁이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냥 뭐 서울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지방에 구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프로 사람들끼리 다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이 알고 지내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시댁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하냐? 왜 아들을 그따위로 키웠냐?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시댁 식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협박을 합니다. 결국 남편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참다가 이혼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게 1차 이혼소송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해갖고 이제 이혼소장이 아내한테 송달이 되고 아내가 이걸 받았겠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난폭한 행동 안 하고 이상한 행동 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살자. 내가 미안하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남편 마음이 또 흔들렸죠. 이 약속을 믿고 소치하라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동거를 합니다. 소치하고 동거를 하고 한 10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내가 잘 지내는가 싶더만은 다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괴성을 막 지릅니다. 남편이 말리겠죠.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러지 마라. 그래서 남편한테 갑자기 칼 들고 보기 싫어 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시 보기 싫으니까 나가.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다시 별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나가니까 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내가 이제 그 다음날 애를 데리고 시어머니한테 데려다 줍니다. 나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애. 그날 오전에 애를 못 키우겠다고 시어머니에 딱 데려다 줬는데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오후에 또 다시 와갖고 내 애를 왜 데리고 갔냐고 막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기가 차죠. 얘가 왜 이러냐. 그럼 애한테 정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엄마가 애를 못 키우겠다고 그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데려다 줬는데 갑자기 또 저녁에 와갖고 내 애를 왜 데리고 왔냐. 그래갖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왜 나한테는 이래도 상관없는데 왜 아이한테 혼란을 주냐고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래 나무라니까 고부 갈등이냐 이러면서 갑자기 이 아내가 시어머니 얼굴을 때려가지고 가격을 해버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맞으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갖고 도망을 치는데 그걸 또 따라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시어머니를 흔들어가지고 밑으로 이제 쓰러뜨리죠. 쓰러뜨렸으면 됐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돌멩이와 강목을 들고 구타를 합니다. 남편이 이거를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2차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주장은 뻔하죠. 이 아내가 정신병적인 전세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까지 구타를 했다. 우리 어머니까지 구타를 했다. 나 이 아내하고 못 산다. 그리고 이 아내가 애를 키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법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법원은 남편의 이 청구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이혼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했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다. 너무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거는 아내의 기책사유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민법 840조 40조 3호 및 6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편이 뭐라고 했죠? 애를 아내가 못 키우니까 내가 키우겠다고. 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이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오히려 키우는 게 아이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제가 1심, 2심 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가면은 아내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단이 약간 바뀝니다.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거 사례들의 이제 기본적인 판단이 되는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가정이 단순한 부부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게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나 아니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등 모든 구성원 공동생활이 이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전제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부부 중 한 명이 정신병이 가지게 됐고, 이게 단순히 가정에서 애정이나 정성으로 간호해가지고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게 아니거나, 아니면은 요 정신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면은, 또 요 정신병을 치료한다고 가정 형편에 비춰갖고 재정적 지출이 과도하게 요구가 되면은 이거는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 맞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가족이 간호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구성원한테 끊임없는 정신적인 육체적 희생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840조 6호 사유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정신병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벼운 정도에 해당하거나 회복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면은 내가 배우자니까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없으면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계속하기 어렵다. 그 주장에서 이혼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1심 및 원심 법원이 뭘 아느냐? 아내의 정신병이 어디서 왔는지, 정신병이 왔으면은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요거 원심법원하고 1심법원 판단 안 했으니까 일단은 다시 심리해서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지 아니면은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 판단해라 라고 해서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다시 판단하는 형태로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돌려보냅니다. 이게 정신병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준이 되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대법원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부부관계를 함부로 깨트리지 마라.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부부관계를 일단은 유지해봐라는 게 대법원 입장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례는 좀 스토리가 아주 깁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 아내하고 남편이 둘 다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혼인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혼인 중에 자발적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또 불면증 3종 세트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술 많이 마시면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증이 나옵니다. 정신과 가시면. 이걸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으로 다툼이 되게 많았습니다. 남편이 거의 한 3년간 2차례가량 아내를 폭행해갖고 사기를 입히고 이게 말이 2차례지 판결문에 적힌 2차례면은 그 사이에 엄청난 폭행 및 사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4년 차에는 어떤 짓을 했냐. 아내가 남편 폭행 못 견뎌가지고 방으로 도망을 가고 방에 문을 잠가버리니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공구 있지 않습니까? 이 벤치나 바로로 갑자기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놀래가지고 경찰에 전화를 했죠. 112에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갈라서자. 네, 이혼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갖고 한번 나눠보자. 라고 이혼하고 재산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울컥했죠. 다시 아내를 폭행해갖고 사기를 입힙니다. 결국은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집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남편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 같다. 한번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시키고 치료받으면 사람이 괜찮아지지 않겠냐.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좀 도와주시라. 라고 시부모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부모와 설득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입원할 때. 일단은 119를 부른 게 아니고 보통 알죠? 그 119 말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 그 구급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구급차 치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구급차 이제 이 하는 사람들을 응급환자 이송업 종사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남편을 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저항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송할 때는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이 당시에 그 이혼 소송을 행정사하고 논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사안을. 그래가지고 행정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일단은 좀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병원 측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은 밖에다 내가 연락을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병원 측에서 이 부탁을 받으니까 행정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내한테 알립니다. 아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뭐지? 싶은 거죠. 이 사람 준비하려는가 보네. 그러니까 아내가 병원 측에다가 뭐라고 하냐.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은 뭔가 좀 불상사가 좀 많이 생긴다. 그리고 불륜하는 여자가 있다, 남편이. 그래서 당신들이 남편의 연락을 완전 통신 두절하지 않으면은 이 병원에서 남편 빼가지고 다른 병원에다가 더 강한 병원에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 119 말고 그 이제 구급차, 남편을 이제 구급차로 데려다 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응급환자 이송업입니다. 여기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잘 알 것 같으니까. 혹시 지금 남편이 있는 병원 말고 완벽하게 격리되고, 외부하고 완벽하게 격리되고 통신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아예 도망 나올 수 없는 폐쇄병원이 없냐, 이거 한번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C가 서울 소재 병원을 소개를 해줍니다. 아내한테 여기 서울 소재에 그런 이제 원하시는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모실까요? 근데 아내가 또 뭐라 하냐. 서울요? 서울에서는 집하고 너무 가깝잖아. 남편 도망 나오면 집으로 올 거라고 아예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C가 이제 다시 사모님, 충북 쪽에 좀 그런 병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충북 쪽 병원, 정신병원 하나 소개해 줍니다. 아내 올커리 하면서 병원에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해갖고, 거기에 혹시 폐쇄병동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정신병원에서 남편이 계속 외부에 전화를 하는데 통신 못하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병원 측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올크리 하면서, 일단은 남편이 그 전에 어디에 다녔다 했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신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과에 찾아가가지고 병명, 알코올 의존증, 기분장애가 우울증입니다. 불면증 소견으로 진료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고, 그 약물 처방 내역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금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다가 퇴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C, 응급환자 이송업 하시는 그 C한테 남편의 퇴원일 시에 저 충북 정신병원으로 이송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저항할 수 있으니까 떡대 한 3명 준비해가지고 강제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됐다 생각하고, 남편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퇴원 요청하고,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C하고 또 다른 2명, 데리고 온 2명과 함께 갑자기 남편을 이제 덮칩니다. 그리고 도보권으로 남편의 손을 묶어버리고 넘어뜨린 후에 구급자에다 강제로 태워서 충북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 이송하고 구급차 가니까 아내 차는 이제 따라가는 거죠. 도착했습니다. 충북 정신병원입니다. 아내가 충북 정신병원 직원한테 뭐라 하냐. 남편이 폭력 성향이 있어갖고 난동 부릴 거니까
남편 잘 관리해라. 그리고 입원 요구하면서 뭘 주냐? 시어머니가 아내가 서명한 입원 동의서하고 정신과 아까 소견서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발급받은 소견서 제출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직원이 되게 풍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단은 남편을 폐쇄병동에 대기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른 직원한테. 그 다른 직원이 이제 남편이 말을 안 들을까 생각하고 남편한테 조용히 들어갑시다. 당신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납니다. 라고 위협합니다. 그래가지고 폐쇄병동에다가 약 1시간 정도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사이에 그 충북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만나면서 남편이 과대망상 있고 섹스 중독증 있고 이런 말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없었어요.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 알코올 의존증, 불면증, 우울증인데 아내가 과장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가대망상 있고 섹스 중독증 있고 평소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 헬패부리고 외래 진료를 받지만 약을 불규칙하게 묻고 최근 음주가 또 심해져갖고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막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폐쇄병동 제일 목적이 뭐였습니까? 폐쇄병동 입원시켜서 저 통신 제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폐쇄병동 입원시켜갖고 통신 제한해주세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이걸 듣고 알겠습니다 사모님 해서 남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시킵니다. 남편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 같죠. 그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있었으면은 이 일이 안 벌어졌겠죠. 이 뒤가 안 됐겠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뒤 남편 이거 흡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흡연실이 어디 있었냐? 3층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3층 흡연실에서 흡연하러 간다고 해놓고 문을 잠그고 뛰어내려갖고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출을 했으니 뭘 해야 됩니까? 남편은 자기가 잡혀간 거 아닙니까? 아내하고 병원을 일단 경찰에다가 특수감금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인 게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머니가 남편 편이 아닙니다. 아내를 믿고 경찰에다가 내가 주도해서 입원시켰다고 진술을 합니다. 또 이전에 남편이 정신과 치료 계속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원 당시에 시어머니 동의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로 아내와 병원을 특수감금죄로 고소를 한 거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납니다. 둘째로 남편이 이러면 아내하고 못 살죠. 이혼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아내가 옳다구나 하면서 나도 이혼하겠다고 반소를 제기합니다. 그냥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오늘은 이혼 판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가 더 많습니다. 1심에서 아내하고 남편은 이혼한다. 다만 남편이 아내한테 위자료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재산분할로 거의 36억을 지급해라. 약간 남편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친권자 양육자 뭐 아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서도 다른 건 똑같은데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 약간 내려가서 23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남편이 아니 왜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나오냐 하면서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남편 빡치죠. 아니 내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무혐의 나오고 왜 내가 내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돼야 되냐 라고 해서 다시 아내하고 그 구급차 호송차 운행한 사람 C 그리고 병원 의사들 상대로 다시 한번 고소를 합니다.
일단은 이 고소에 대해서 병원 의사 및 직원들은 불기소가 됐습니다. 뭐 기소유예도 있고요. 제가 인정되지만 뭐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맞다. 무혐의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내와 아내와 그 응급차, 구급차 이송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폭처법, 공동감금 혐의 및 그 병원에 감금시켰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응급차 후송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드디어. 이래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사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내하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안입니다. 남편 주장이 어땠냐? 아내하고 C가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고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됐다라고 형사사건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행위다. 그리고 정신병원 의사 및 직원들, 내 아내 말 정확하게 아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도 안 하고 폐쇄병도에 경경하고 협박하고 연보에 받아 의약품 투여하고 통신 제한하고 행동 제한 조치했고, 당신들 정신병원에서 이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이 의사 및 직원들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이런 불법행위 일어난 거 아니냐. 사용자 책임지라. 그래서 아내하고 C 그리고 재단법인 전부 다 공동해서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라고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주장에 대해서.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잖아. 거기서 너 강제 입원 이유로 위자료 1억 청구했는데 기각됐잖아. 당신 청구 기판되겠죠, 촉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형사사건에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그걸 바탕으로 남편이 입원시킨 사람은 주도적으로 입원시킨 사람은 시어머니라고 시어머니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 보호자인 시어머니하고 아내겠죠.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가지고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 입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에 또 응급입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가지고 남편이 입원 당시에 타인을 해를 끼칠 위험이 컸으니까 여기에 따른 입원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입원이라고 아내가 주장을 합니다. 뭐 응급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내가 뭐 이제 행동 자유 제한하는 거는 환자 이송 의무하는 내 특성상 불가피하다. 그리고 내가 물리력 행사한 거는 정당행위다.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편 주장에 대해서. 재단법인 및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했냐? 나는 소속 직원하고 의사한테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률 준수에 관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용감도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내의 주장에 대한 거죠. 법원이 이제 이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 일단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기판력 조촉 여부. 남편이 아내하고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각이 됐으니까 남편이 위자료 청구해갖고 기각이 된 거는 맞다. 법원에서 이런 말합니다. 다만 이혼해서 위자료 청구 사건은 가사소송법 왜 가정법원 조속 가나리고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그런데 이거는 민법 750조, 751조에 따라
불법 행위를 다루는 거지 않냐. 그래서 수속물이 다르기 때문에 기판적 조처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입원 주체는 아니다. 시어머니 아니다. 당시에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왕래가 없어갖고 사실 남편 증상 몰랐습니다. 그냥 아내 이야기 듣고 정신병원 입원동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병원 직원하고 의사한테 남편 증상을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과장되게. 그래서 입원시킨 주체는 시어머니가 아니고 아내다. 그리고 정신보호법 제24조 이거 같은 경우에 보호자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 직접 대면하고 진찰해야 진찰해서 입원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다니던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입원한 정신병원이 통신제한 불가하다고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네가 옮긴 거 아니냐. 그리고 셋째, 치료사항 모르는 시어머니한테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이던 거 이야기도 안 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입원 동의서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 이혼 협의 중이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 받기 위해서 강제 입원하도록 한 걸로 나는 보인다. 라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정신보호법 제24조 보호자에 의한 입원에 따른 적법한 입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조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규정이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뭐 아내의 목을 누르기는 했지만은 이 사건 입원할 당시에 사실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또 다른 정신병원을 이송하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뭐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경찰관 동의도 없었다. 그래서 26조에 따른 응급입원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내 주장을 다 깨버리고 그 이제 C에 대해서도 뭐 당신이 뭐 이제 업무상 주의 의무 안 했다 뭐 그 다음에 그 뭐고 이게 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재단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 지시 없이 폐쇄병동 격리시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직원이 남편 협박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관리 잘못 못한 거다 해서 아내, C, 피고 재단 셋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청구했다고 했죠? 5억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 5억 청구에 대해서 과하다. 그래서 아내하고 C가 공동으로 일단은 구급차 감금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300만 원. 그리고 아내와 재단이 이 사건 병원에 감금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총 2,300만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함부로 남편을 강제 입원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자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안 됐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됩니다. 항상 할 때 전문가 도움을 얻으십시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니어TV 제2의 인생 학원이온에서 이도훈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2의 인생 학원이온을 시청하며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법률 정보를 사연과 함께 적어주세요. 참여 기간은 2024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연 채택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익슬리스 발 라이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